목요일 낮 시간에 경전 해설 공부 과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좀 공부하다 남겨놓은 주제가 하나 있어서 그 주제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요 책 보여드렸습니다. 밝은 사람들 학술 연찬회에서 느낌을 주제로 18년차 길게 했습니다. 18년차 학술 연찬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하는 요 주제의 연찬회에 제가 참석했다가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날의 학술 대회에 대한 저의 소회를 세 가지를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해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느낌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니로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교리 용어일까? 그래서 느낌이 소멸한다라는 것이 느낌이 깨져버리는 이러한 것일까? 그래서 아라하는 느낌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소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번뇌의 부서짐, 그로 인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을 니로다, 소멸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아라한이 느낌이 소멸했다 또는 상수멸 이럴 때 느낌이 소멸했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 느낌 자체가 깨져서 없어졌어, 삶의 과정에서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이런 느낌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 영역에 있는 것일까? 그 탐진치의 제어, 궁극적으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완전히 버려져서 명의 상태가 실현된 이런 아라한의 경우에는 아라한도 살아가면서 느낌이 경험되죠. 그러나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락고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에 대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는 중생의 삶을 전개시키지 않고, 번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탐진치 없는 무탐무진 무치의 삶을 전개시키는 이러한 아라한의 삶이 수가 소멸한 삶이다. 수멸이라는 부분을 이런 니로다라는 개념에 이해를 적용해서 접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그 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소회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소회는 이제 이론론, 이원론, 연기론과 불교 이런 이야기였었죠. 인도는 주로 이원론이라면 중국은 이론론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을 때 청중석에서 불교는 이론론도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요 소회 2번에서 과연
불교가 이원론, 이원론 아닌 연기론일까? 라는 부분을 좀 다시 보아야겠다. 강보부님,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그 얘기 제가 언뜻 했죠. 식사하면서인가? 그러니까 잠깐 드린 말씀이, 여기의 조건성인 연기, 즉 12연기라는 중생의 삶이라는 하나의 토대, 그리고 그러한 조건성이 극복된 전혀 별개의 토대로서의 열반, 이런 두 개의 토대가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선언 자리에서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깨달음은 이런 두 가지 토대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불교가 이론론도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이다 라고 말하자면, 불교는 열반이라는 또 하나의 토대는 배제한 채 오직 여기의 조건성인 연기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연기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조건성의 영역에 적용되는 법칙성 이치란 말이죠.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불교가 한마디로 뭐 하는 건데?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해서 완전한 행복의 실현, 열반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고멸의 상황, 고멸의 경지를 배제하고 고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연기론으로 불교를 말하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까? 라고 제가 의문적인 답변을 했던 게 이제 소회 2번이죠. 아무튼 이제 불교를 연기론이라고만 확정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점을 놓칠 수 있다. 불교는 두 가지 토대 위에 있고 그 중에 하나의 토대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다.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밝은 사람들 학술 연찬의 소회 1번, 2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한 가지 주제가 좀 더 제가 관심 가는 내용이 있어서 말하고 싶다. 그런데 작년에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책입니다. 요 책 중에 세 번째 저의 관심 부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연찬회가 초기 불교, 선불교, 또 뭐더라? 초기 불교, 선불교, 그리고 약간 서양 철학, 심리학,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관심이 닿은 것은 심리학의 입장에서 느낌에 대해서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세요. 저도 좀 몇 년을 두고 이 연찬회에 참석을 하지만 꽤 여러 번 그 심리학을 대표해서 오셔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인데, 사실은 이 교수님이 발표하고 나가실 때 제가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나눴어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해피라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글쎄, 이게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마디만. 왜냐면 이게 어쨌든 불교 안에서 진행되는 행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좀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불교를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불편하셨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제가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느낌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말씀 중에 제가 관심 가는 몇 가지, 어떤 주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보면은 이제 이 심리학 느낌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중에 뭐 이만큼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제 거의 결론 부위에 가서 교수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요즘 보면 뭐 아주 핫한 이슈라고 말할까요? 뇌와 관련한 뇌과학적 이렇게 접근된 주제라고 봐야겠는데 우선은 그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서 조금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뇌의 삼중 구조라는 그림이에요. 신경과학자인 맥리는 인간의 뇌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삼중뇌 이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진화 과정과 관련하여 인간의 뇌는 파충류 뇌, 원시 포유류 뇌, 신포유류 뇌로 구분될 수 있다. 뇌는 가장 오래된 파충류 뇌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그 주변을 원시 포유류 뇌가 둘러싸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달한 신포유류 뇌가 가장 바깥에서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3층의 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이렇게 있다면 이 뇌가 3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파충류 뇌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원시 포유류 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달한 신포유류 뇌가 가장 바깥에서 둘러싸고 있는 3중의 뇌 구조로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제 책의 내용으로 보면 파충류 뇌는 동물적 본능을 관장한다. 모르겠어. 그 파충류 이전에는 조류로 파충류 다음이든가요? 그렇지. 어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고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가는 거죠. 어류와 양서류는 뭐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충류 뇌는 동물적 본능을 관장한다. 원시 포유류 뇌는 포유류 이상의 고등 동물만 가지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관여하는 풍부한 정서와 기억을 담당한다. 그리고 신포유류 뇌는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영장류였던 시기에 발달한 뇌 부위로서 이성적 사유의 기능을 담당한다. 요렇게 이제 뇌를 3중의 구조로 설명한다. 이게 뭐 신경과학자인 맥린이라는 사람의 이론이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하나 하세요. 신포유류 내의 대뇌 피질은 주의를 통해 소수의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의식이라는 적응 기제를 발달시켰다. 신포유류 내 여기에서 의식이라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각각의 학문, 종교가 다르게 설명하겠죠. 일단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땅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냐낭 이띠삐 라고 해서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쉼이라는 마음과, 그러니까 쉼이라고 불리는 마음과 의라고 불리는 마음과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 이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공통점도 있지만, 그러나 세 가지가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느냐? 쉼의식의 차별을 보완할 수 있어야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니까야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인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의식이라고 하면 이게야말로 식을 의식이라고 부른 건지 만호와 윈냐나를 따로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식이라는 적응 기제를 발달시켰다. 발달이라고 하는 말이 뭐 생겨났다라는 말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뇌라고 하는 삶의 중심, 근본,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보통 말하는 유물론,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에 그림이 하나 더 제시가 돼요. 자, 요 그림도 재미있어요. 외부 세계를 만난대. 외부 세계를 만나는데 감각과 행위, 외부 세계를 감각해서 드리고 행위로 되돌려주는 이런 거죠. 이럴 때 의식이라는 영역과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설정해가지고 여기에 동물적 본능이라는 게 욕망,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 기억의 정서, 그리고 이성적 사유, 인지, 요렇게 이제 배당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것이 탐고. 아까 보니 그럼 요건 뭘까? 뭘까? 진이겠죠? 요건요? 치가 되겠죠? 아니, 요새 우리가 탐진치를 설명하는 책을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탐진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파충류의 원시포유류네, 그리고 신포유류네, 요렇게 이제 대응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세상을 해석하자라고 하는데 공통점은 다 있는 거예요. 요거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강거군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불교는 뭐라고요?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말하면 12연기다.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라고 말하면 8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뭐 이런 어떤 박스를 놓고 외부 세계를 감각하면 나의 이야기가, 그지? 내 안의 이야기가 욕망이다, 정서다, 인지다, 탐진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의 결과를 세상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세상을 만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삶입니다. 라는 측면은 말하자면 불교가 설명하는 삼도, 뭐 이렇게 뇌를 중심으로 삶을 설명하는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요걸 놓고 자, 그러면서 이제 책은 요 그림 밑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대뇌 피질에 의한 그러니까 의식적인 인지적 활동은 요거죠. 대뇌 피질에 의한 의식적인 인지적 활동은 욕망과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진화적 역사의 뿌리가 깊은 욕망과 정서는 매우 집요하고 강렬하다. 매우 집요하고 강렬하다. 인간의 마음은 작은 동물원과 같다. 욕망에 날뛰는 파충류, 감정에 휘둘리는 포유류, 그리고 머리 좋고 기산에 밝은 현생 인류가 공존하는 동물원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보면 재미있어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설명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는 이제 요 단락의 끝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말씀이겠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삼독. 즉 탐, 진, 치와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삼합. 즉 개정해 는 마음과 뇌의 삼중 구조.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이제 의식이라고 나왔는데 그거에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약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뇌의 삼중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파충류네, 원시 포유류네, 신포유류네, 이런 삼중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친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이 부분이 당신께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만은 이 부분이 충분하게 연구된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고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느낌이란 주제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정도. 그래서 거친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책의 내용, 발표자인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좀 설명해 봤고요. 자, 요걸 놓고 제가 불교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측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보부님, 우리 이런 이야기 하면 우선 눈에 띄는 반발거리가 하나 있죠. 뭐죠? 무엇가 첫째로 반발돼야 되나? 에이, 그거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게 뇌에서 일단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선 가운 거. 우리 요 얘기 자주 하잖아. 삼합. 삼합이 뭐죠? 응?
개정해야 라고 말하면 네. 안 되지.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분명히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세 가지 무더기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무더기는 계온, 정온, 회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정의 삼학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경에서는 삼학, 세 가지 공부라고 말을 할 때는 계정의를 안 쓴다고. 뭐 쓰죠? 계학, 해학.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 여기는 심학이 들어가야 되잖아. 공부 이 측면에서는 계를 닦는다, 공부한다.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공부한다. 지혜를 닦는다, 지혜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상으로 계를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계의 무더기를 대상으로 계의 무더기를 닦는 겁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 겁니다. 지혜를 닦는다는 거,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요 공부 관계는 공부는 계학, 심학, 해학이요. 그 공부의 대상이 계온, 정온, 회온이요. 요 개념은 이게 뭐 워낙에 그 일반적으로 계정의 삼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분명히 경은 계정의 세 가지 무더기를 닦는 것, 공부하는 것으로의 삼학은 계학, 심학, 해학이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 그러니까 심이라는 것과 정, 삼매라는 것의 연결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때로 삼매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 대체되어서 설명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저기 5가지 기능, 이거 설명할 때도 어떡하나요? 하여간 마음이라는 거, 눈이라고 불리는 거, 삼매라고 불리는 거,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죠. 요 개념이 이건 뭐 사실 뭐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책에서 계정의 삼학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수님은 불교학자가 아니니까 뭐 일반적으로 불교학자들이 계정의 삼학이라고 쓰니 뭐 그렇게 그냥 쓰신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건 뭐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적하고 가자 하는 거고 탐진치 삼독이라는 건 뭐 그렇게 쓰이는 말이죠. 일단 뇌라는 것을 이렇게 삼중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기서 의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는 거 참고하고 좀 지우겠습니다. 박부부님, 요 그림 있잖아요. 네. 외부 세계와 감각과 행위. 요 그림을 보면 좀 어떤 그 유사한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1차 인식. 그래, 뭐 근데 사실은 이제 1차 인식이라고 말하면 안 맞아. 삶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삶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삶에 대한 첫 단계의 설명이 뭐예요? 사는 거는 뭐니 해도 인식하는 것이고 행위하는 것이야. 그죠? 인식이 있고 행위가 있다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대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대상한테 행위하는 거지 뭐. 이게 사는 거지 뭐. 삶에 대한 첫 단계의 설명이죠. 그런데 강거부님 우리가 이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뭘 말해요?
이 두 개가 연결된다라는 개념을 말하죠. 어떻게 연결되죠? 닦아와 찬다. 그래. 근데 그거를 닦아와 찬다가 맞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지 뭐. 인식과 행위가 서로 연결이 돼. 이게 분리된 게 아니야. 인식이라는 것도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행위로 연결이 되고 행위는 다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인식으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행위하는 자와 그러니까 인식하는 자와 행위하는 자가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고 이러지 않잖아. 인식과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현재를 살아가지요. 그래서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인식도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연결이 되자라고 하면 그냥 연결될 수는 없죠. 누군가가 연결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 역할자가 말씀하신 거죠.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참다라는 게 있다고. 근데 참다는 어떤 식으로 행위를 인식에 연결하나요? 어떤 식으로 연결하죠? 마음의 속성. 그보다는 행위 상태를 그냥 들쳐 업고 가서 인식에 내려놓아 주잖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거야. 강법님 요 말 우리가 계속하죠? 이 행위 상태가 탐진치에 찌든 상태면 찌든 상태 그대로 갖다 내려놓고 탐진치가 잘 조절된 상태면 조절된 수준 높은 상태로 갖다 내려놓는다고. 참다가 자기 스스로 행위 상태가 너무 나쁘구나 야. 그거 좀 개선해가지고 전달해줄게. 이런 짓을 안 한다고. 가공 없이. 그렇지. 가공 없이. 바로 그냥 전달만 해주잖아. 그래서 행위가 참다에 의해서 그대로 들쳐 업고 가서 내려놓아 놓는 이런 인식으로 이 전달이 설명된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도 행위로 연결이 된다고.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인식이 행위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전달되는 요 자리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요 자리에 참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근본경전연구회가 니까야 안에서 발견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뭔가요? 여기에 닦아가 있는 거죠. 닦아라고 하는 용어가 니까야 안에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인식을 닦아라는 과정에 의해서 행위로 전달을 하는데 이 닦아가 전달하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참다는 들쳐 업고 가서 내려놓는 일만 하는데 여기서 닦아는 방금 박보부님 그 표현이죠? 가공한다라는 거죠. 인식의 결과를 가공해가지고 행위에 전달한다. 요 개념이죠? 요 자리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봐야죠. 요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자, 대충으로만 말하면 인식의 첫 번째 결과로 식이 생겨나죠. 출산된 식. 그리고 동시에 수가 한 개 생기죠. 인식이 외부 세계, 즉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해서 안다. 인식해서 아는 것으로의 식. 그리고 그 대상을 락고 불고불락 어떤 형태의 느낌으로 경험하는 게 수. 요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식과 수가 생겨나가지고 식이 수를 대상으로 다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생겨요? 상이라고 하는 곳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러면 상이 참여해가지고 수를 인식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무명과 함과 진이 생기고 이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상태를 번뇌라고 부르죠. 무명과 번뇌가 더해진 상태로 치 이래가지고 탐진치라는 것이 아까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그 안에서 생겨난 거죠. 자, 우리 교수님은 탐진치를 욕망과 정서와 인지, 파충류뇌와 원시 포유류뇌와 신포유류뇌 이렇게 뇌라고 하는 구조 위에서 탐진치를 설명하고 있는, 물론 거친 생각이지요. 거친 생각이니까 하여간 그렇게 접근을 하자고. 그런데 이제 니카야가 설명하는 바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에서 생겨난 첫 번째 결과물인 식이, 두 번째 결과물인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 2차 인식하면 탐진치가 생긴다 라는 요 부분이 보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탐으로 몸집이 부풀려진 식을 부르는 말이 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이 또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만들고 그러면 가래가 되고 자기화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딱가라고 하는 가공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된 결과를 가지고 행위로 전달을 한다 라는 얘기죠. 강보부님 생각에 요 딱가라는 이 가공의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뭐죠? 지금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얘기를 다양하게 설명하잖아요. 다양한 설명 가운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다양한 설명 가운데 으뜸가는 개념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데 법우님 생각하고 일치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나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건데, 자 이랬을 때 인식도 행위도 누가 해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이 내가 하잖아. 내가 인식하고 내가 행위하잖아. 그런데 유독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해석해낸 바에 의하면 이 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딱가 안의 과정은 어때요? 이 딱가 안의 과정은 물론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죠.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특별하기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이거죠. 이런 영역이 있더라. 이 영역이 어디냐? 아니 딱가다 이거죠. 황거부님 진짜 우리가 이 주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삶을 설명하면 지금 여기 교수님도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이 인식이라고, 인식과 행위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됐든 사는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인식과 행위라는 측면에서 세상과 나와의 만남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유독 세상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 주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이래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에게 행위한다. 그런데 참으로 유별나게도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은 정말 특별하게도
몸이 참여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그 과정은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해서 탐진치가 생겨나고 식은 심으로 몸집을 부풀리고 그게 한 번 더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려서 가래가 되고 나역라는 자기화되는 요런 가공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는 거야 뭐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 밖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세상을 직접 만나지 않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느냐 하는 그것이 몸과 함께하는 표면적인 삶을 지배하죠.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 무위라는 것으로서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몸과 함께하는 이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의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영역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으로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작용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는 그래서 마음이 찢다가 오염된 상태로 생겨나는 요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로 요 문제를 해소하면 그래서 아까 소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탐은 무탐으로 진은 무진으로 무탐 무진 무치라고 하는 그렇게 몸집을 부풀린 심은 오염되지 않은 경전이 말하는 빛나는 그러니까 찢다는 빛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빛나는 마음이 생겨나면 소망이라는 오염 상태도 없고 그러므로 가래 아닌 상태로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만나죠. 그럴 때 삶의 과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그 삶을 설명하는 거가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생겨나죠. 차이가 보이죠. 어떤 차이가 보였나요? 첫째로 교수님은 이게 뭐 그 아까 닉센인가 누구 의 이론입니다만은 삶의 영역을 어디에 둔 거예요? 뇌라고 하는 뇌를 벗어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죠. 근데 뭐 사실은 이게 과학, 유물론적으로 뇌과학 뭐 이런 그 물질의 영역에서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것이 뇌 이전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지 뭐. 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림에 의하면 어디예요? 가래와 만나는 요 자리에서부터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한 가래라고 나타나죠. 세상을 만나는 물질과 함께하는 요 자리가 뇌로서 몸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하는 자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차이가 뭐겠어요? 뇌과학 쪽에서는 뇌라는 것을 출발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뭐 아까 있었지만 식도 생겨나고 뭐 이러겠죠. 그런데 불교적 해석은 어때요? 뇌라고 하는 몸의 영역 이전에 딱가라고 불리는 인식을 가공하는 과정이 있잖아.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 요런 차이를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것도 이런 뇌로부터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뇌 이전의 상태로 탐진치를 설정할 수가 없지. 그 이전의 상태로는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탐진치의 위치는 어디예요? 뇌와 함께, 그러니까 뇌, 몸과 함께하기 이전에 딱가라는 내면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위치하잖아요. 글쎄, 그렇게 되면 이제 탐진치에 대한 정의가, 탐진치 정의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탐진치가 무엇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탐진치의 개념, 우리가 보통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으로의 탐진치 이런 개념하고 라가 도사 모하 또는 로바 도사 모하라고 원어가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가라고 하는 뇌와 함께하기 이전,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영역이 설명될 때 탐진치도 제 모습을 드러내고, 그 탐진치가 단지 이렇게 설명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안에서 그렇게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탐진치가 완전히 부수어진 자는 아라한이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탐진치가 그 어렵지 않은 조건이라면 탐진치를 부수어 가지고 아라한 된다라고 하면 아라한도 별거 아니죠. 아까 누가 그 얘기할 때 불교가 성성에서 아무개 스님이 어떻게 말했다라고 이제 하던데,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성인이 아니죠. 탐진치가 뭔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냥 표면에 나와 있는 훨씬 세상과 함께하는 어떤 상태로의 탐진치를 설정해 놓고 그거 없어지면 아라한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라한이 별거 아니지. 그러나 탐진치가 정확히 설명되고 그 탐진치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자로의 삶의 완성, 이러한 아라한이라고 하면 오죽하면 부처님이 내가 아라한이라고 말을 할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이런 측면을 하여간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벗어난다 할까?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지. 벗어나는 건 아니지. 요 딱가라는 요 부분을 이제 설정해 놓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런 표현 우리가 잘하는 거죠. 삶의 심오함. 부처님이 누구냐? 라고 하니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러한 삶을 실현시켜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삶의 심오함. 이 심오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니 바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내면에서 문제되고 있는 번뇌를 부수는 이 일까지를 완성해야 비로소 아라한이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 근데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사실은 종교는 무엇일까라고 말을 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삶에 대한 해석이지 내가 삶에 대해서 깊이 탐구했다. 탐구해보니까 사는 것은 이런 것이더라. 라고 누군가가 자기대로의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선언하고
그 깨달음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뒤따라가면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이럴 때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하나요? 이 삶의 이야기를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다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 한계점에다가 무언가를 세우자.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겠지 뭐. 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가겠는데 그 이상은 전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 여기를 한계로 설정하겠지. 그리고는 이 한계를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다음은 뭐라고 불러? 이건 신의 영역이야. 이렇게 부르겠죠? 이건 신의 영역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바로 이 한계를 부순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스승들은 신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아니야. 나는 그 심오함의 끝에 닿았어. 심오함의 끝을 보았어.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어. 라고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오함의 끝에 닿은 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말이 부처님 명호 중에 뭐예요? 그게 정등각이잖아. 그래서 경전은 참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이냐,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해서 선언된 법이냐.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된 법은 자체로 완전해. 더 이상 더할 바도 없고 빼야 할 바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이 정등각의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된 그 가르침을 따라 배우면 삶이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등각 아닌 자가 선언한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물론 보통의 삶보다야 향상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는 이끌리지 못하죠. 이제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심오함이야. 이러한 삶의 심오함이라는 개념까지를 놓고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누구더라 맥린이라는 신경과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뇌라는 영역에서 삼중적인 해석을 하고 그 가운데에 그래도 불교계가 주최하는 행사니까 이제 불교적인 연결을 보느라고 탐진치 삼독을 말하고 개정의 사막을 말씀하셨겠죠. 거친 생각이라고. 그러나 니까야가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로는 이런 부분이 차이를 크게 보여주죠. 자, 요렇게 그냥 대충 좀 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하자면 이 삼중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교수님은 삼중이라는 이야기를 파충류 뇌와 원시포유류의 뇌와 신포유류의 뇌라는 것으로 삼중의 뇌의 구조, 이걸로써 삶의 모든 현상의 근본을 설명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쨌든 부처님은 그 뇌, 즉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한정하지 않잖아요. 몸에 참여 없는 그 가공의 영역, 닦아라는 것을 부처님은 제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염호, 이탐, 소멸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도 닦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이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뇌, 즉 몸과 함께하지 않은 그러니까 몸에 참여 없는 가공의 영역을 설명한다라는 요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감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경이 하나 있어요. 삼중의 부족. 자, 이게 내가 조금 처음 하는 강의라서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 파충류 내 원시 포유류 내 신포유류 내 이런 삼중의 구조를 말하는데 부처님은 몸 이전의 내면의 그 심오함의 영역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삼중을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부처님도 삼중으로 삶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저 교재 하나 드렸거든요. 보실까요?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49번 전도경이에요. 전도라는 건 뭐죠? 거꾸로 매달렸다 이런 얘기죠. 뒤집어졌다. 비구들이요, 네 가지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요, 무상에 대해서 상하다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요, 고에 대해서 락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요, 무아에 대해서 아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요, 부정에 대해서 정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요, 이러한 네 가지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전도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중생들의 삶이겠죠.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이 거꾸로 매달린 뒤집어진 이런 삶을 설명하는데 부처님도 삼중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영역의 출발 자리에서 뇌를 놓고 삼중으로 삶을 설명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한 거죠. 자, 어떻게 했나요? 첫째로 상의 전도가 있어요. 상이라는 거 위치 우리 알죠? 2차 인식에서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드는 요자가. 두 번째가 심의 전도예요. 심 뭔가요? 바로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는 상의 참여, 상이 병들었다 번뇌로서 참여했을 때 무명과 탐진, 탐진치로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가 심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과 함께하는 상태니까 전도된 상태예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견해거든. 견해는 어딘가요?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자기화되죠. 그러면 이 가래 자기화 상태에서 한면으로는 견해가 딱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한면으로는 윗딱가가 빠져나오죠. 견해는 윗딱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윗딱가는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그리고 사유는 다시 몸의 행위, 말의 행위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실은 요 내용 전체가 행위죠. 그죠? 요거 전체가 행위죠. 그러니까 상의 전도, 심의 전도에 이어서 견해의 전도라는 건 뭐예요? 딱가 안에서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작용한다. 요게 상의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탐진치로 몸집을 부풀린 심, 요러면 심의 전도라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딱가의 가공의 결과로서 가해가 생겨났을 때
이제 가래가 원인이 돼가지고 행위하는 과정은 견해로서 시작하고 윗닦아로서 시작하죠. 이건 어떤 거죠? 견해라는 것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까? 안경 끼는 과정이죠. 윗닦아라는 것은 견해라는 안경을 끼고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구체적 행위의 출발이 윗닦아죠. 이렇게 이제 견해와 윗닦아 이렇게 되니까 이 견해가 전도되었다. 견해가 거꾸로 되었다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파란색 칠을 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게 보이죠.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윗닦아로서 구체적 행위가 출발되는 거. 이게 견해의 전도죠. 그래서 지금 경을 봤지만 전도 어떻게 전도가 되었어요? 무상하다라는 원래는 무상한데 이거를 상하다라고 보죠. 고인데 락이라고 보죠. 무한데 아라고 보죠. 부정인데 정이라고 보죠. 상락아 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이렇게 삼중으로 전도된 삶을 이야기하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쪽에서는 뇌라고 하는 몸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설명에 의하면 삼중의 전도 중에 제일 표면에 있는 견해의 전도 요 부분 하나를 놓고 그게 뇌가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하나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파충류뇌만큼 전도되었느냐 원시포유류뇌만큼 전도되었느냐 신포유류뇌만큼 전도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삶에 대한 깊이가 달라.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뇌에 대한 삼증의 구분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세 가지 전도의 표면에 있는 거를 요거를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심의 전도, 상의 전도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뭐. 몸에 참여 없이 마음음자 작용하는 그 딱가라는 영역을 모르니까 그 영역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안의 문제를 말할 수가 없지. 불교와 사실은 이게 불교와 뇌과학의 차이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죠. 자, 경을 마저 읽어볼까요? 경 아랫부분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비구들이여 네 가지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무엇이 이신가?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고에 대해서 고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이건 뭔가요? 그대로 삼중이요.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서 상이라는 것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로 있으면 그게 번뇌인데 이제 무상을 무상하다고 고를 고라고 무아를 무아라고 부정을 부정이라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그대로 상이라고 하는 경향이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게 번뇌 없는 상황, 번뇌 부서진 상황이기 때문에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당연히
무탐무진이 생겨나죠. 무탐무진 합해서 무침. 그렇게 몸집이 부풀려진 쉼은 빛난다 라는 청정한 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한 쉼이 전개되면서 가래아닌 상태,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 그러므로 그대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안경으로 아예 안경 쓰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윗닦으라는 구체적 행위가 전개되니까 삶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의 무위적인 삶이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삶이죠. 이렇게 이제 삼중으로 부처님은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딱가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면의 이야기, 삶의 심오함의 끝의 영역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그것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서 견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그것까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일단 이제 그 비교는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그림 하나만 그리고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문제는 가장 깊은 곳에 상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병들어서 번뇌라고 불린다고, 또는 잠재 성향이라고도 불린다고. 요 상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박거우님, 요 상 어떻게 생기지? 그죠?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제 경전을 메커니즘적으로 구명을 해봤더니 이 우리 삶을 설명하는 삶의 메커니즘은 대표적으로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순환 구조가 뭔가요? 찬다가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 요거 우리가 이름을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붙였죠. 그런가 하면 뭐 요 이제 찬다는 의업 중에서 나가는 거고, 행위는 양쪽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죠. 하나는 상의 잠재. 상이 잠재한다라는 현상이 있고, 식의 머문 식. 이런 두 가지 현상을 경전은 말해주죠. 그래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 행위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무위적인 삶에서 행위가 전개되면 거기에서는 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라고 설명되는 상이 잠재하고, 그 잠재된 상이 쌓여 있는 것이 상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대로 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식이 머물고, 이 식이 머물러서 또한 돌아가는, 이럴 때 요거 잠재 순환고리, 요거 큰 순환고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다. 그런데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작은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라는 세 개의 순환 구조적으로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삶이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서 잠재된 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딱가라는 가공의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서 가래라는 것은 사성제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잖아. 그죠? 가래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수를 조건으로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딱가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또한 식이 머물러 가지고 머문 식이 이전의 삶의 과정이
머물러서 쌓여 있는 것에 더해지면서 식온, 마음의 무더기를 바꾸는 거죠. 계속. 아무리 커다란 게 있어도 하나씩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전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빠띠자 사무 빤낭 웬냐낭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죠. 연기된 식 매 순간 변하니까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여 이렇게 말해지는 거고 경전은 바로 이 연기된 시기에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인식과 행위라는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확장되어 가지고 설명되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보았어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무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분께서 이런 이제 그림과 관련해서 특히 요즘처럼 뇌과학자가 불교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하면 불교 신자들이 열광하는 이런 불교계의 현실에서 우리가 뇌과학이라고 하는 몸의 영역에서 삶을 설명하려는 그러한 학문하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진리로서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 뇌과학이 전혀 보완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따까라는 몸과 함께하는 그 영역을 지배하는 영역, 가공의 과정이 있고 영모 이땀 소멸해서 깨달음도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불교 신자들이 공부해서 알면 니까야를 정말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러한 불사를 불교 신자들이 함께 해나갈 때 불교 행사장에 뇌과학자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 열광하고 그게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좋아하는 이런 뚱딴지 같은 현상은 생겨나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두서없이 느낌에 대한 밝은 사람들 학술연찬회 18연차 참석했다가 제가 그 세 가지 주제를 좀 말하고 싶었다. 첫째는 소멸에 대한 이야기였고, 소멸은 오늘도 계속 나오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론론도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으로의 불교가 타당할까? 라는 점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두 가지 토대로서 당신의 깨달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여기의 조건성의 영역만을 가지고 대표해서 불교를 연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지적에 이어서 이제 뇌과학, 뇌를 중심으로 삶을 설명하는 이 방법이 과연 불교적인 삶의 방법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 바에 의하면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측면에서는 한 방향을 갖겠지만 삶을 설명하는 일 자체로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밝은 사람들 학술연찬에 우리 또 박찬욱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제가 이제 하도 자주 뵈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고 연찬에 가서 뵈는데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라고. 햇빛스님 안 오면은 우리 연찬회가 뭐라 하시더라. 약간 제가 항상 참여해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해주는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 우리가 조만간 이 탐진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어지는 세미나를 좀 할 건데 그때는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탁도 좀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어쨌든 하여간 이 밝은 사람들 학술 연찬회가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그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는 참 좋은 학술 대회예요. 저는 하여간 되도록 빠지지 않고 여러 회 참석하고 있는데 갔다 올 때마다 저 나름대로 얻는 게 있어요. 요번에는 이 세 가지의 소회를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공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왕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저 박찬욱 소장님이야 그 밝은 사람들 연구소 박찬욱 소장님 이하 연찬회를 주최하시는 여러분들 또 뭐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윤희조 교수님이 이제 공동 주최를 하시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뭐 오늘 되게 좀 이상하게 막 제가 인사를 하네.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